원래 AI 쪽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작년하고 주제가 너무 겹쳐서 올해는 폴트 톨러런스라는 패턴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목자이신, 그러니까 저한테 좀 인도해 주는 로버트 밥 햄머가 정의한 패턴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기업의 제품 소개 내용은 빼고 순수 이론적으로 순수 내용만 전달해 드릴 거고, 실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는 건 스킵을 할 거고, 원래 제가 삼성전자나 ST 발표할 때 2시간 넘게 하는 강의인데 줄여서 전달해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함 허용 시스템이라는 거고, 이 가용성이라는 측면이 저희 소프트웨어 품질 중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결함 허용성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이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장애가 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서서히 완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시스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은행이나 좌석 시스템, 특히 이제 비행기 같은 것들은 한번 뜨면은 뜬 사이에 고장이 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폴트 톨러런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요. 고장을 견뎌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런 결함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좀비 3D가 쌓이는 현상으로 나온 거, 폴트가 나온 거고, 그래서 장애로는 어플리케이션 실행기 성능 저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레드 상태를 감시하는 와치독을 만들어가고 얘를 강제적으로 죽인다.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거는 오류를 감지하고 오류를 완화하는 패턴이라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데, 지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했는데 메모리 정리가 안 되는 장애가 발생해서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하는 기능을 넣었다. 이런 거 이제 오류 복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한다. 그래서 정상 수행한다고 하면 오류 감지, 오류 복구, 결함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하여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안정성이 있고 요 개념들을 아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고장 나고 수리 복구하는 요 시점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mean time to repair에서 MTT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고장 나면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있고, 한번 우리가 고장 나고 나서 이제 수리해 가지고 실제 고장 날 때까지의 시간을 MTTF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 나서 다시 또 고장 나는 시점을 MTBF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들만 좀 감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아마 나중에 PDF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굳이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어떤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얘는 5시간 동안은 이제 절대 고장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MTTF는 무조건 5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성도 뭐 비슷한 결함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 강식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스템 특정 기간 동안 장애 없이 동작할 수 있는 확률인데 위 공식들을 그냥 이용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오류를 감지를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어떻게 복구하거나 완화할 거고, 안 되면 어떻게 결함을 치료할지, 요 4가지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장애를 하기 전에 먼저 장애라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의 코드에 어떤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이 있었고요. 걔가 이제 실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되지 않은 시스템 동작이 일어나는 거고, 이 오류 때문에 쌓여가지고 장애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장애가 지금 잘못됐는데요. 하여튼 결함이 이루어져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하여튼 결함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오류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폴트, 에러, 페일러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신뢰성을 향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함을 회피한다거나 은폐한다거나 허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기도록 하고, 폴트, 에러, 페일러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히 잡으셔라. 이런 개념이고요. 뭐 오류의 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 다 설명은 못 드릴 거고,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수의 폴트들이 모여가지고 에러가 나고 이것들이 쌓여서 장애가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용성 같은 경우는 위에 수식에 대해서 하면은 연간 고정 시간은 저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개념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성능적인 부분들을 측정할 때는 당연히 안정성하고 릴라이비티랑 성능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당연히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많은 유저들이나 자원 유저들의 요청들을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너무나 사용자가 많아져서
성능이 전체적으로 나빠지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결함상 아키텍처 패턴들이 있고요. 패턴들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말하면 일단은 단위를 만들어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거나 에러를 감지하거나 에러를 처리하는 유닛을 별도로 만들고 처리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일로를 대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페일 패시브가 고장이 발생하면 정지시키는 거, 페일 오퍼레이션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완화됐지만 기능을 유지한 거, 페일 사일런트는 고장이 나면 얘를 비활성시키고 리셋시키는 방식이죠. 이런 거는 서버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항상 리던던시로 두 개를 갖다 대고 하나가 죽으면 살리는 방법. 근데 자동차 같은 데는 이걸 쓰면 난리가 나겠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페일 오퍼레이션으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약간 일부 기능이 못하더라도 동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일 패시브는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작한다. 이런 네 가지 개념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페일 장애가 나서 사고가 나면은 위험한 거고 에러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이거 수집해주면 안전한 시스템이고, 우리가 내결함적으로 설계되면 잘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복적인 모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동일한 리소스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뭐 A, 하나는 B가 완전히 다른 유닛으로도 이렇게 리던던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체크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앞에 이제 강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관관계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클락워크, PMD, 소나큐브 같은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개발자들이 코드 레벨을 실수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APM이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동작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잡아내라.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리던던시, 중복입니다. 항상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복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서버 유닛을 두 개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가 죽더라도 이것이 복원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중복이라는 게 뭐 동일한 유닛을 두 개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세이브 포인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중복인 거고, 아니면 이제 보팅을 해가지고 네 개가 동시에 실행시킨 다음에 네 개 중에서 한 개만 이상한 값을 내고 세 개는 동일한 올바른 값을 낸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그거에 맞다고 봐주는 거죠. 이런 중복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복성을 만들 때도 액티브가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가 있는데 당연히 액티브 두 개가 항상 떠 있다가 하나가 죽으면 바로 넘겨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용량의 50%밖에 사용 못하는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일순간 두 배의 부하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는 한꺼번에 동작하고 한꺼번에 대기하다가 하나가 죽은 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복구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요. 당연히 액티브가 비용이 비싸지만 리커버하는 시간은 되게 짧은 거고, 이런 걸 쓰면 쓸수록 거꾸로 이제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복구 시간은 늦어진다. 그래서 이걸 트레이드오프 관계니까 잘 고민해서 써라라는 거고, 중간에 복구 블럭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드가 어디까지 수행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세이브해서 그걸 하라는 거고, 이건 마치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봤던 체인 오브 리스파니스트 패턴이랑 동일해요.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고 또 처리해주고 이런 관계대로 하는 건데, 첫 번째 복구 블록은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전진 배치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순서대로 장애를 처리할 확률이 높은 것부터 이제 앞에서 좀 배치를 하셔야겠죠. 그래 뒤에까지 안 가니까. 이거 맨 끝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 해결 못하면 사람한테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게 알려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체인들을 만들어서 관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에서 장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결국 개발자가 참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볼 수 있게 만들고, 긴급한 거는 끌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을 끌 수 있게 일부 기능을 껐다 켰다 넣을 수 있게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줘야만 빠르게 운영 쪽에서 장애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에스컬레이션 단계별로 올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5분 동안 수습이 안 되면 개발자한테 알리고, 5분 동안 수습이 안 되면 그 위에 있는 상위 레벨한테 올리고, 그게 또 1시간 동안 수습이 안 되면 경영진에 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참여 빈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두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결함이 만약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걸 수습하는 게 아니고
뭔가 체계적으로 롤들을 나눠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불이 났는데 누군가는 바람의 세기 방향을 보면 어떻게 진압할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을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서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각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분배해가지고 만들어라는 거고, 그걸 폴트 업저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알릴 건지에 대한 체계들을 잘 만들어놔라라는 거고, 폴트 업저버 방식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노티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폴링으로 가져와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폴링으로 계속 가져가서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 어테이너트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업데이트 시 시스템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AWS나 넷플릭스 같은 큰 회사들은 일순간 두 개의 버전을 같이 배포하죠. 9버전이랑 신버전을 같이 배포하고, 9버전이랑 신버전을 한동안 같이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9버전하고 신버전의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면은 새로운 유저는 계속 신버전으로 보내고, 9버전의 유저가 다 사라지면 그때서야 내리는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그걸 레드 그린 또는 레드 블랙 배포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대로 이제 가이드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무정지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새 버전이 나오면 모두가 동시에 다 받게 만들 거냐. 이러면 업데이트 서버가 되게 빵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업데이트 서버가 업데이트했다고 알리면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업데이트 받아도 돼? 라고 물어보고, 자기가 어떤 시간을 배분받아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걸 폴링으로 일순간 다 받게 되면 업데이트 서버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나와서 이제 장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스케줄링 전략으로 잘 해결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라라는 겁니다. 내결함성 탐지 패턴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요. 일단 결함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해라. 이 결함이 나오더라도 일단 모니터링 체계가 나오면 그 상관관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APM 봤을 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장애 원인들을 대략적으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서버에 부하가 들어왔는데 특정 시간에 우르르하고 트랜잭션이 끝났죠. 그러면 이 트랜잭션들이 동일한 자원에서 같이 발생한 건지 개별적으로 발생한 건지 체크하셔야 되고, 동일한 자원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얘는 이제 DB 같은 게 장애가 걸렸다가 일순간 락이 풀려가지고 우르르 끝나는 케이스거든요. 이러면 DB 쪽을 많이 의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일순간 많은 부하가 들어와가지고 트래픽이 막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캐시 같은 게 작동하고 컴파일이 되면서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끊는 거, 이런 건 주기적으로 10초나 20초마다 응답하는 어떤 모듈이 있다고 하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고 장애가 원인이 뭔지를 규명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되게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고, 또 오류를 억제하는 장벽을 만들어라. 이 말은 오류가 발생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이 들어올 때 가드 같은 거, 나갈 때 아웃풋 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잘못된 입력이 들어오면 막고, 나갈 때 잘못된 입력 결과가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폴트가 나오면 이것들을 어떻게 장벽을 쳐서 막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관리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와치독인데,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죠. 일종의 개 한 마리를 두고 얘가 눈을 딱 내밀면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하나의 와치독만 만드셔도 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3분 주기, 7분 주기, 12분 주기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와치독을 만들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지시 같은 거 만들 때 1세대 때 필요한 거 날리고 2세대 때 없는 거 날리고 하면서 시간 주기를 바꿔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와치독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인데, DB에는 DB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맥스 커넥션 풀이랑 민 커넥션 풀이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사용자가 접속하지 않는데도 맥스 커넥션 풀을 유지하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에 버던이 되고, 너무 작게 유지하면 일순간 갑자기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성능 저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너무 최소값이 되지 않게 적절히 배분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커넥션 풀 사이즈를 놔두고 셋업을 하시고 민맥스를 놔두면은 내부적으로 DB 커넥션 풀에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와치독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인계값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1초마다 모니터링할지 3초마다 모니터링할지 5초마다 모니터링할지에 대한 인계값을 적절히 정하라는 거죠. 너무 민감하게 정하다 보면 부하가 될 거고 너무 느슨하게 정하다 보면 장애가 나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 지점을 어떻게 지정할 건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잘 하고 지정을 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이제 인계값으로 또 보면 이제 사용자마다 장애가 났다라는 뷰를 다 다르게 보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화면이 3초 이상 뜨면 장애라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1초 이상 느리면 장애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인계값을 정해줄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은행 같은 경우는 1초, 보험 상품 보통 3초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다. 라고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기존에 중용되는 지표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이게 CPU 사용량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크게 이 두 가지를 조금만 잘 봐주세요. 이게 CPU WA, CPU IO 웨이트가 올라갔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개발자들이 코드를 좀 잘못 짠 거죠. 뭐냐면 디스크의 IO를 처리하느라고 유저 레벨에서 코드가 안 써지고 대기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비동기의 남블락킹으로 짜야 되는데 그런 코드를 안 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밑에 스틸 타임은 잘 아셔야 되는 게 특히 클라우드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리 머신이 우리 가상 머신에게 시간을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값이 갑자기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코드가 잘못되고 여러분의 VM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주해 있는 물리 머신에 굉장히 무거운 어떤 VM이 입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의 VM이 갑자기 이 물리 머신에 입주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막 돌리면 이 스틸 타임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를 가야겠죠. 깔끔하게 버리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이해해서 해석을 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도 뭐 어려운 지표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웹앱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화면에 처음 보일 때를 FCP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를 FMP 그리고 내가 눌렸을 때 반응하는 시점을 TTI라고 하고 이 지표대로 보여주는 거를 되게 일반 사용자들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분석하는 복잡한 지표가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주시면 쉽게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버에 대해서 그 APM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서버에 들어왔을 때 머무르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보통 파란색이면 3초 이내에 응답할 경우 그리고 주황색이면 3초에서 8초 빨간색이면 8초 이상 우리 서버에 머무르는 경우이죠. 이런 거면 이제 문제되는 트랜잭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리눅스나 이런 명령을 쳐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부하가 들어오고 우리는 얼마만큼의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을 쓰고 문제가 생긴 에러는 뭐가 있는지 이런 이제 명령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할 필요가 없고 넷플릭스에 있는 브랜드 그렉이라는 친구가 유즈 메소드라는 걸로 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만 아시면 쉽게 유틸리티, 세츄레이션, 에러에 대한 명령어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투표는 되게 많이 쓰는 전략이죠. 이건 이제 그 앞에 있는 바펜머한테 들었는데 특히 자기가 언제 이걸 겪었냐면 인공위성을 띄웠을 때 1+2 했는데 3이 안 나오더라. 왜? 물어보니까 미립자가 메모리를 쳐가지고 값이 바뀌더라. 그래서 정상적인 연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1+3이라는 연산을 10번 하고 M 버저닝이죠. 10번 실행해서 9번이 3이 나오고 한 번이 뭐 3번 5760 나오면 당연히 9개가 말했던 게 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투표이고 보통 이걸 M 버저닝이라고 저희 쪽에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희가 GPS 같은 경우 위치 보정을 할 때는 GPS 세 개 간의 격자값을 뽑아가지고 얘 사이의 절대값 차이가 얼마 정도 이상 안 나면 이걸 중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투표 같은 방법을 약간 변종해서 쓰는 건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어느 정도 오류를 완화한 상태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상태를 넘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복구를 하거나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키버키 카운터라는 걸 만들어서 얘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한 3번, 4번 정도 재현이 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개입해라. 한순간 한두 번씩 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근데 이것들이 빈도의 수가 강해지면 이걸 체크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리키버킷 카운터를 만들어서 빈도 수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개입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류 복구하는 패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집중적으로 회복해라. 그래서 장애가 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장애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신경 안 하고 무조건 모든 거를 집중하는 데만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거기만 할 때는 이런 걸 쓰라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 DB 쪽에서 이제 롤백이죠. 아니면은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롤백해서 다시 이제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롤포워드 건넜더라. 얘는 무시하고 건너뛰라. 그래서 이제 MySQL 같은 경우 실제 이노DB라는 곳에 데이터를 메모리 형태대로 저장하다가 나중에 디스크에 장애가 나는데, 반대로 이쪽은 데이터가 박살나고 디스크 중에 그 관계 정보가 있으면 그냥 건너뛰는 정책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시작, 뭐 재시작하는 거 많이 쓰죠. 근데 그래서 재시작하는 게 많이 짜는 건데, 이게 콜드 리스타트랑 웜 리스타트라는 게 있고, 모든 것을 다 초기에 하는 거는 차의 경우 때 쓰는 거고, 가능한 이렇게 써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재시도를 하더라도 제한해라. 무조건 무한루프 돌면서 재시도를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제한하는 개수를 돌아야 된다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저희가 레퍼런스 포인트나 이제 그 중간중간 저장하는 걸 만들었는데, 체크 포인트랑 요 두 가지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체크 포인트랑 참조 포인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체크 포인트는 지나가다가 알아서 랜덤하게 이 시스템이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수 없으면 보스하고 싸우다가 죽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깎인 상태에서 그때 딱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는데 나는 이미 무기 다 없고 에너지도 없는 상태로 다시 깨어나면 무조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가 롤백을 했는데 에너지가 충전 안 되면서 다시 보스 앞이라면 절망적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조 포인트, 안정한 저장 장소 같은 데 가서 일부러 가서 저장을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게 나의 에너지를 다 복구시키고 준비된 상태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참조 포인트 형태대로 할지 체크 포인트 형태대로 중간중간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전략을 잘 고민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조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두는 방법들이 있고요. 흔히 DB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데이터 쓰기용 DB가 있고 사용자의 트래픽을 많이 견디기 위해서 읽기용 DB들을 많이 열어서 하는데, 실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만드는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쓰기 DB, 읽기 DB를 알게 되면은 얘가 만약 죽었으면은 복구시킬 때 어떻게 직접 얘의 IP를 참조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계하면 안 되고, 이 앞에 보면 프락시 SQL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쓰기용 DB야 읽기용 DB라고 등록을 해놓으면은 우리는 이 프락시 SQL만 보고 인서트나 셀렉트 쿼리를 날리면은 셀렉트는 이쪽으로, 인서트는 분배해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읽기용 DB가 한두 개 죽더라도 살아있는 걸로 자동으로 배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걸 써라는 거고, 몽고DB 같은 경우는 이게 마스터 쓰기용 DB가 죽으면 지가 알아서 슬레이브까지 마스터로 쓰기용 DB로 복구해 주는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구들 이용하셔 가지고 완화시키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넘기도록 하고요. 이건 아까 보팅하고 비슷한 거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완화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부하를 억제시켜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모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상의 요청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대규모 장애가 납니다. 이게 넷플릭스의 경우인 거고, 초창기에 서브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유저의 트래픽을 받으니까는 나중에 이게 장애가 나서 응답 시간이 확 나빠지고 전체 리퀘스트의 80%가 리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특정 이상 부하가 들어오면 그 부하를 튕겨내 버려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클라우드 서버를 스케일 아웃 한다거나 스케일 업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형태대로 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이제 히스트릭스라는 서킷 브레이커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하나의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요청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서킷이 클로즈 돼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들어오면 서킷을 온 시켜버리면 그다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도 이런 섀도우로드 라이브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 도입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뭐 작업들 빨리 완료하는 거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완료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잇 다운, 이게 뭐냐면 장애가 나더라도 이게 완화시키면서 서서히 나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부하를 낮추는 거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언급하면서 재미난 걸 하나 말해주는데, 히스테리시스라는 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에서 온도를 20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했는데, 극단적으로 19.9도가 되면 히터를, 20.1도가 되면 냉방을 튼다고 하면 20도면 계속 틀 거 아니에요. 틀고 껐다 틀고 껐다니까 그때부터 충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약간 이 사이에 히스테리시스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18도면 히터를 틀고 22도면 냉방을 틀게 하게 약간 완화시키는 이력 현상을 주입을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 완화돼서 이것들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서버 스케일 아웃 할 때 1000명이 넘으면 한 대, 1000명이면 두 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운 없이 사용자가 딱 1000명에 딱 맞춰가지고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명, 1001명 왔다 갔다 들어온다고 보세요. 계속 스케일 아웃다가 스케일 없앴다가, 그럼 로직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변경되겠죠. 부하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인계값에 문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기법들을 넣어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할 수 있는 작업들은 좀 먼저 지연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단 지금의 고객들이 중요하면 일단은 외부에 들어오는 작업들은 줄이고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모니터링 것도 줄이고 작업 처리하는 것들에만 굉장히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원은 공정하게 배산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호 자동 제어라고 해서 부하가 많이 들어올 때 내부의 작업을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들어오는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셔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쓸지 고민해서 잘 써라,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부하를 공유하는 건 워낙 심플하죠. 아까 좀 두 개를 둬가지고 부하를 나눈다라는 거고, 아까 DB에서 마스터 슬랩으로 나누는 게 쓰기는 이쪽, 읽기는 이쪽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야 당연히 DB에 락이 안 걸리면서도 많은 요청을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형적인 이제 쉐어드 로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소스 할당 대기 시킨데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과연 지금 다 수행해야 되냐? 이걸 큐에 쌓아가지고 나중에 처리해도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들어오면 그걸 정제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MQ 같은 대기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내가 꺼낼 수 있을 만큼 갈 때 꺼내가는 거고, 이걸 하나하나씩 꺼내서 DB에 바로 넣으면 또 DB의 IO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레디스 같은 걸 쌓아서 1분 서머리, 5분 서머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면 DB IO가 확 줄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고민하셔 가지고 쓰시면 훨씬 더 이제 IO 양을 줄이면서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 수정하는 코드인데, 이건 페리티 비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나 체크성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체크해라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 핸들링 하는 부분들은 자원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가비지 컬렉터나 이 자원을 정리하는 복구 메커니즘을 끝에 깍 놔둬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을 적절히 다 해제하면서 써라.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150페이지를 딱 30분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